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요약집 75페이지죠. 75페이지 보시면 제1절 점유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2번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고요. 점유 보조자가 나옵니다. 점유 보조자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점원, 아르바이트생 또는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가정부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뭐가 되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문제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 부부 사이인데 와이프는 물론 점유 보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도 처도 다 뭐죠? 점유자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2번에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효과입니다. 일단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점유권은 없다.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왜 부부 사이 처에게 점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점유자냐 점유보조자냐가 문제됐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처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요.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간접 점유가 나옵니다. 의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있느냐? 임대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대인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일단 2번 간접 점유에 대해서 지위에서 기억, 점유권자, 점유자다. 따라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디귿번 사실상 지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인정이 안 돼요?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점유보호청구권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인 을이니까 을은 물론 뭐죠? 점유자이겠죠. 그렇지만 임대인인 갑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개의 물건에 두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첫째,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은 을에게는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불법의 병이 침탈했다면 갑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을이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다면 그때는 자신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개념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예요.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요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지만 임대차를 통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예요. 또 매매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남의 물건, 타인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일단 무슨 점유냐면 자주점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지만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다만 무효인지를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가 된다는 이 관계 꼭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판례도 뭐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지만 결국은 판례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점유에 효력해서 점유의 추정조건에서 해서 1번 점유의 태양 모습이 추정이 됩니다. 첫째, 자주점임을 추정받고요. 선의임을 평연하고 공연함을 추정받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제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데 그 시점은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가 재개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난 시점, 양 시점만 입증하게 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뭐죠? 추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러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다는 점이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죠.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유치권이다,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을 땐 이 과실은 누구 거냐 문제입니다. 첫째,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차임이나 지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로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악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1. 선의 점유자의 책임이 나오는데 선이 이고 and 거기다가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손해의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됨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필요비인데 만약에 점유자가 선이어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받은 회복자는 지출 금액이나 현존이익, 증가분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게 되고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나오는데 일단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첫째, 반드시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침탈이라는 말은 점유를 박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훔쳐가거나 뺏어간 경우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년입니다. 자,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년이라는 기간은 출소기간 해가지고 우리 법원은 판례는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해소와 본권해소가 나오는데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점유해소고요. 소유권 등 본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뭐죠? 본권해소인데 첫째, 두 가지 소송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두 번째,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 본권은 고려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79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이 나옵니다. 의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요 의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유의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인데 토지 소유권은 땅 밑으로 미치고 공중으로도 미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돼요.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들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것이
흙이든 돌이든 암석이든 지하수든 온천수든요. 따라서 지하수권 이런 물권은 존재하지 않고요. 온천권이란 물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온천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의 뭐죠? 구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땅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거고요. 강호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상린관계가 나오죠.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상린관계라는 민법 규정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인지사용 청구권이 나오죠. 인접한 토지 사용 청구권입니다. 이런 얘기죠. 경계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담을 쌓고자 할 때는 인접한 토지 네 땅 좀 내가 들어가 쓰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웃고지자의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방해 금지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모든 생활방해 행위가 금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생활방해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이웃고지자는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가 있고요.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웃고지자는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만하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의의가 나오는데 맹지입니다. 땅이 뭐죠? 갇혀 있다는 거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없는 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길로 나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1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와요. 첫째,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가 없는 상태라면 그때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라도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해가지고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거 하나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폭 범위죠.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가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현재 용도가 밭이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뭐 그 밭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할 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인데 원칙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양도나 토지의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무상주의토지 통행권 해가지고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땅이 있는데 한 필지 토지예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했어요. 분할이죠. 이때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고 보상할 필요가 없다. 왜요? 무상주의토지 통행권이니까요. 도로가 있고 한 필지 토지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이렇게 잘라서 을에게 양도했어요. 이게 뭐죠? 일부 양도죠.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므로 을은 갑의 땅은 다닐 수가 있고 뭐 할 필요도 없죠? 보상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고, 조심할 것은 이러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양수인들에게는 이러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해가지고 1번과 2번이 나오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계에다가 담 등을 설치하려고 해요. 첫째,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려고 해요.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뭐 CCTV를 설치한다, 담에다가 금박을 입힌다, 특수시설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담이 있긴 한데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지 목권 제거권이 나오는데, 제거권이죠. 제기권이 아니라 그죠? 어떡하 있네요. 제거권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다? 옆집에서 나뭇가지가 넘어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죠? 제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해가지고 1번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2번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할 때는 일단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떠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차면시설 의무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내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지하시설에서 뭐 용수, 하수 또는 오물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그 비피의 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 간단하게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소유권의 취득이 나오는데, 소유권의 취득은 이게 좀 시작하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